열어놨을 뿐이야.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격적인 감정에 앞서서 한동훈 장관 휴대전화 관련한 이슈가 또 하나 이제 생겼는데 장충체육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제 분실을 했나 봐요. 잃어버렸죠. 예,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이제 신고를 했는데 강력계 형사들이 투입돼서 수색을 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휴대전화 분실하면 경찰들이 대거 투입이 되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냥 분실하면 투입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누가 훔쳐가거나 점유이탈물, 횡령 등 문제가 있으면 뭐 출동한다는 것 같은데 세상이 워낙 흉흉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한동훈 장관은 막 스토킹도 당하고 하는 과정에 뭔가 휴대전화가 사라지게 되면 누가 또 훔쳐가서 몹쓸 짓 하면 어떠나 이런 생각들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정치인들 보면 휴대전화 막 버리잖아요. 분실하고 파괴하고. 검사들도 버렸어요. 검사들도.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네. 아, 진짜 한 장관 휴대전화 누가 훔쳐갔던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이 한번 확 들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전 도둑 맞았는데 강력계가 출동 안 하던데요. 아, 그래요? 실제 홍대 입구역에서 이제 핸드폰을 들고 있다가 졸다가 핸드폰을 도둑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 실제 도둑이에요, 예. 이거는? 올라가서 지구대에서 확인했더니 누군가 가져가는 장면이 나와서 그러면 지금 한동훈 장관대로 하면 기동타격대가 막 출동해갖고 막 뒤지러 다녀야 되잖아요. 네.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지구대에 다시 제가 정식으로 들어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걸쳐서 경찰들이 결국 그 사람 잡아내서 네. 이제 처벌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동훈 장관의 사례처럼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보좌관이 신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일단 안 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신고했다고 해서 강력 4팀이 출동해갖고 막 현장을 뒤지고 CCTV 가져와봐. 이렇게 안 해줍니다. 이거는 특권이라고 봐야죠. 아니, 그럼 김성애는 내일 오라고 그랬고, 네. 한동훈 장관은 현장에서 막 이렇게 수색을 하고, 무슨 차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거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고 김성현 보좌관이었으니까요. 결국 경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저는 핸드폰 훔쳐간 범인을 잡았습니다. 어쨌든 그런 노력은 있었지만 편의는 봐주지 않았던 것이고 장관은 보좌관이 딱 전화해서 신고하면 강력부가 알아서 출동해서 한 다음에 야 그거 원래 프로토콜에 있는 건데 왜 우리가만 갖고 그래? 그러고 이제 다시 보도자료까지 뿌리는 볼썽사나운 모습. 그러니까 개인의 실수를 법무부가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주 볼썽사나운 일이죠. 예, 그냥 법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공권력을 사적으로 활용되는 거 아니냐는 뉘앙스인데. 뭐 썩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예. 공적 행사 자리에서 놓고 갔던 게 분명한데 누군가가 가져갔다면 여기에 대한 이 분실이 아니라 네. 이 훔친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문제없는 해프닝으로 일단락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해프닝으로 격화시키네요. 아니 그러니 그 사람이 그걸 들고 가서 신고하기 전이었으면 그 절도범으로 잡혀갔을 거 아닙니까? 진짜 생각하면 쭈뼛쭈뼛 서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직 인생 오직 선동 아우. (2017년에는) 참외를 괴담의 소재로 삼았고 금년에는 우리나라 수산물을 가지고 또다시 괴담 폭력을 저지르하고 있습니다. 사드 기지가 있는 성주를 찾아서 김기현 당대표가 참외 먹방을 연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먹방 연출! 감정가 지금 바로 매겨 주십시오! 바로 확인합니다. 12,000원. 그리고 당장 내일도 봐야 되니까요. 310억 플러스 3만 원. 아유, 아주 뭐 고액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 사드 때문에 성주 참외 농가가 2015년도만 해도 매출액, 그러니까 총 출하해서 받은 금액이 4,020억이었는데 이게 사드 괴담이 막 일어나고 나서 이 맛있는 참외를 전자레인지 참외니 전자파 참외니 네. 하고 난 다음 2016년에 3,710억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 차액이
무려 310억, 이른바 성주 농가가 입었던 피해액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플러스 3만 원이라고 적은 금액은 요즘 노래방 가면 1시간에 한 3만 원 정도 하나요? 성주의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 가발 뒤집어 쓰고 이 사드 전자파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방 춤췄던 모습들이 국민들 눈에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들이 괴담들을 확산시키는데 큰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에 이 괴담 좀 그만 물러가는 정치를 위해서 이 금액 적어봤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하나 좀 반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게 월간조선에서 팩트체크를 한 건데요. 전년도 2015년도 대비 2016년에 판매 가격을 비교를 해보니까 8.4% 하락을 했는데 이게 실제로 전자파 때문에 하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30% 폭락 안 했습니다. 8.4%고 그런 정도 등락은 매년 있어 온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항상 팩트체크를 조선일보랑 좀 하신 다음에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12,000원, 괴담 3개 시리즈가 있지 않습니까? 광우병, 참외, 오염수까지 있는데 자, 요 3가지 중에서 오염수로 12,000원 들고 나왔습니다. 요것도 짧게만 할게요. 광우병 괴담이라고 하는데 광우병은 소에게 소뼈를 먹여서 생긴 병이고 소뼈 먹이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중단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광우병 걸린 소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20년 전에 광우병 얘기를 왜 지금 와서 괴담이 어디 가면 광우병 소가 있냐고 왜 물어봅니까? 아무도 소뼈를 소에게 먹이지 않으니까 광우병이 안 생겨요. 이 단순한 논리를 왜 국민의힘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집회 시위로 바뀐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군요. 그다음에 참외 같은 경우는 레이더를 쏠 때 전자파를 측정해야 되는데 쏘는 상태인지 안 쏘는 상태인지 확인 안 하고 측정하고 있어요. 이런 정도는 환경부에서 알아서 해줘야죠. 왜 우리가 되묻게 합니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12,000원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1시간 동안 국제전화 거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일본의 국회의원이 도쿄전력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그거 오염수 섞어서 탱크 하나 섞어서 교반 작업해서 샘플 채취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제가 봤습니다. 그 영상. 도쿄전력 직원이 아니요. 아니 그럼 혹시 밑에 있는 걸 안 섞이면 제대로 샘플 채취가 안 될 수 있지 않나요? 그러게요. 라고 했으니까 제발 국민의힘에서 도쿄전력에 전화해서 찾아가라는 얘기도 안 하겠습니다. 1시간에 12,000원밖에 안 드는데 그때 도쿄전력 왜 일본 국회의원한테 그런 식으로 교반 작업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는지 우리한테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괴담으로만 치부하면 84% 국민이 불안해하는데 이 사람들 다 괴담 신봉자입니까? 국민의힘 신중하셔야 됩니다. 왜 자꾸 일본 편 들어줍니까? 네, 알겠습니다. 성주 참외 있잖아요. 성주 참외. 지금 안전 캠페인을 할 정도로 불신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아, 그럼요. 그건 아니죠. 국민들께서 다 이 성주 참외를 좋아하고 네. 사실 성주 참외 문제가 불거졌던 건 그 당시 괴담 막 있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가발 쓰고 막 노래 불렀던 네. 그런 일들이 상당히 영향이 좀 미쳤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일들을 확인시키고 네. 사실 환경 영향 평가 결과가 나오는데 무려 6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긴 시간 동안 사건의 진실들을 좀 알리고 싶은데 국민들이 너무 긴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진실들을 알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네,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 횟집 가기 챌린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오염수 방류 전이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왜 하는 건가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방류 전인데? 저도 지역 주민에 있는 그 횟집 사장님들도 자주 뵙고 네. 또 지난번에 우리 조금 전 영상 나왔던 노량진 수산시장을 김기현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함께 갔는데 네. 걱정이 크고 손님이 많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지금도요? 벌써부터 이런 일들이 막 터지다 보니까 괜시리 국민들 심리가 여기에 가는 일에 대해서 좀 찜찜한 느낌 이런 것들을 가지시는지 점점 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줄었다는 걱정들이 크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수산물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홍보성 캠페인이 나서고 있고 여기 좋은 평가들을 내리고 계십니다. 네. 오늘 국립외교원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설령 그걸 먹었다고 치더라도 0.01 밀리시워트 정도를 받게 됩니다. 계산해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런 먹을 리도 없지만 그런 우럭을 2번 먹겠습니까? 3번 먹겠습니까? 선물을 안심하고 많이 사드시라. 전 세계 분들 우리나라는 아무 영향 없으니까 여기껏 사드시라고 홍보를 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네, 외교부 소속인 국립외교원에서 토론회장에서 나온 발언이에요. 원자력 전문가들의 발언이었어요. 예. 수산물 안전하다. 후쿠시마 수산물 안전하다. 후쿠시마 수산물이 아니라 네. 우리 이제 해역에 대한 수산물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방류를 하더라도 이 첫 번째 발언은 아니, 이제 세슘 네, 세슘. 기준치 180배 우럭에 대한 일본에서 얘기였고. 발견된 180배. 이 여기에 대한 방류를 하더라도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갖고 있는 우려는 거기에 대한 바닷물이 또 흘러서 여기까지 오겠다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네.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가장 걱정되는 건 그 바닷물이 결국은 해류를 통해 도니까 네. 우리 수산물까지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제일 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부터 우리 바닷가에 있는 수산물 안전하다는 얘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고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과학적으로 우려가 된다.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도 있기 때문에 네.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토론하면서 국민들께 안전성, 안심감을 주기 위한 일들을 함께 수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후쿠시마 수산물을 얘기한 건 아니군요. 우리 수산물 안심하고 사 먹어라라는 거고 네, 네. 후쿠시마산 수산물 우리 수입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께서 원자력 발전이 우리의 미래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나와서 말씀하신 분 한국원자력 학회장 그다음에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다 한 배를 타신 분들이잖아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먹더라도 0.0 밀리버시트 정도밖에 받게 된다라는 말도 이게 굉장히 다 말장난인데요. 여기서 몇 점 먹고 1년 안에 보는 효과로 생각하면 0.01이라고 말을 하는 거겠지만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세슘 기준치라는 건 왜 존재합니까? 세슘 기준치에 200배가 넘는 생선을 먹어도 0.01 밀리버시트일 것 같으면 엑스레이 한번 찍는 것보다도 안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럼 기준치라는 게 왜 존재하는 건가요? 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그리고 킬로그램당 그다음에 하루에 얼마 먹는지 1년에 얼마 먹는지 하는 양을 얘기하지 않고 우럭 한두 점 집어먹은 것이 1년 동안 미치는 영향을 아마 분석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 말장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오염수를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앞바다에서 180배 세슘의 물고기가 잡히면 이 물고기가 세슘만 있었을까요? 진짜? 다른 방사능에 대해서는 검사를 했는지 그리고 왜 도쿄전력은 61종의 이 다액종에 대해서 분석하기로 해놓고 30종으로 줄여서 하고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도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무조건 안심하고 먹어라. 그러니까 저는 괴담을 하거나 불안을 부추기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물어봤던 질문, 통 섞어서 검사했나요? 60종은 왜 검사 안 하나요? 앞에 잡힌 우럭은 어디서 새 나온 방사능을 먹은 건가요? 저 같은 사람이 던지는 이런 정도 기본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네. 도쿄전력에게 일본 정부에게 물어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습니다. 네,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표적 괴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가 되게 되면 네. 이 우리 바닷가가 다 큰 위험에 처할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이 대표적인 괴담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 동일본 대지진 때는 이른바 전혀 정제되거나 정화되거나 그리고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오염수가 있는 그대로 방류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바닷가가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거나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른바 후쿠시마 이 오염수가 방류가 되고 나면 대한민국이 뭔가 큰 영향에 처할 것처럼 이야기를 만약 주장하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들을 충분히 대면서 이야기했을 때 국민들께도 설득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 그러면 기분도 좋지 않고 네. 혹시나 모를 일들이 일어나진 않을까 걱정이 큰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수록 더더군다나 과학자들과 함께 이 부분을 면밀히 접근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일본의 오염수 방류만으로 뭔가 대한민국에 커다란 위협이 발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저는 이게 가장 큰 괴담? 문제가 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일단 2012년에 그러고 나서 2017년에 한국에서 바닷물을 책정해 보면 대략 동해상에서 세슘이 3배에서 5배 이상 검출됩니다. 그러니까 그 해류의 영향이 5년에 지나서 미쳤다는 것이 하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도쿄전력이 아주 큰 거짓말을 하나 하고 있는데 2050년에 핵 연료봉을 완전히 해체해서 밀봉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사고가 나고 지금 12년이 지났죠. 올해 지금 도쿄전력이 뭐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고 난 핵 연료병에 대해서 올해 들어가서 처음으로 사진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핵 연료봉을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방사능 때문에 트랜지스터하고
반도체고 아무런 기계가 작동을 할 수 없어서 네. 12년 만에 사진 한 장 찍고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 20년 있다 이 연료봉을 싹 치우고 거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겠다? 정말 이 방류가 30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을 국민의힘이 그 말을 믿고 30년 후면 괜찮을 거라고 대답하시면 이건 큰일 날 일입니다. 네. 지금 10년 동안 사진 한 장 찍은 집단이 20년 있다 저 연료봉을 다 치운다고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작품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교육부에서 온 물품이군요. 이거 나이스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나이스. 이 나이스 학교에서 쓰는 행정정보 시스템입니다. 교육부가 1학기 기말고사 이제 다음 주 정도 시작되거든요.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자기 이 시스템을 새 버전으로 바꾸자고 밀어붙여서 바꿨더니 곳곳에서 오류가 나면서 네. 지금 학교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 오류투성이의 나이스 시스템 두 분 감정위원 어떤 감정가를 매길지 야, 교육계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험 날짜, 시험 문제까지 네. 지금 바꾸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지금 합니다. 입력하면 아예 다른 정보 같던데요. 네, 예. 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 1억 원 그리고 1,000만 원. 자,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대희 중수부장이 공무원 생활 마치고 나서 나오고 나서 옷 벗자마자 5개월 동안 16억 원을 땡겼더라고요. 한 달에 3억씩 쭉쭉 벌어오던데 그러니까 이제 전관 비리 변호사를 하나 고용하려면 한 1억은 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님께 지금 당장 어디 가서 잘하는 검사 중수부장 출신을 하나 구해서 딱 대기하고 계셔야 왜요, 된다. 왜요? 이건 수사 받아야죠. 수사예요? 2,800억 원짜리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다? 납품한 쪽도 수사 대상이고 네. 납품 받은 교육부 장관도 수사 대상. 지금 당장 대통령이 엄청 교육 열심히 해야 된다고 지금 수능 막 중요하다고 막 불을 태우고 있는 이 마당에 이런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수사와 구속 말고는 해결책이 없다. 그래서 풍자인 거죠, 지금? 풍자죠? 예언이죠. 예언이에요? 예언. 아니, 뭐 예. 실수한다고 무슨 구속을 시켜요? 하나 안 하나는 이제 지켜보면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전관 선임료 1억 원. 중수부장 정도 돼야 된다. 네. 그럼요. 자, 1,000만 원이요. 문재인 정부 교육부 인사들이 떨고 있을 것 같은데요. 1,000만 원은 소 한 마리의 생산자 원가가 1,00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 나이스 문제가 오늘 말하는 게 좀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본 네, 학부모, 교사들 생각하면 네. 너무나 죄송하고 송구한데 네. 이게 이제 예고된 참사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개발이 2,8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요. 지난 정권 때 계약한 건데 그 계약했을 당시부터 문제가 나왔던 게 에듀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려 1,200억을 들여서 당시에 납품을 받았는데 그 당시도 문제가 컸던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도 문제가 컸던 업체를 이번 나이스 4세대 프로그램에 계약에 들어와서 그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 선정됐을 당시부터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문제가 있더라라는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계속 오류가 나왔으면 그런 업체 걸러내야 되는 게 기본이고 상식 아닙니까? 네. 한두 푼도 아니고 2,800억이 넘게 들어가는 교육부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을 그런 업체랑 다시 계약을 하도록 만들었으니 소 잃고 외양간조차 고치지 못했던 지난 정부의 교육부의 문제 네. 참담하다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꼼꼼하게 점검해서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번에 사고가 난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네. 보내주기가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약 당사자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근데 이 계약은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가 2022년에 됐죠. 예, 그러고 나서도 1년이 지난 건데 네. 그러면 지금 뭐 김병민 감정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뒤로 그렇게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교육부는 안 고쳐놓고 지금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이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이유가 뭔지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타이밍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예, 마침 제 재수 씨가 현직 교사입니다. 그래서 나이스 문제가 터지던 날 저한테 제보도 했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저한테 뭐 짧은 글을 하나 보내는데 소개를 해드리면 네. 분명히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문제 제기를 했으나 대입 시기, 업체 사정 등으로 나이스 사용이 가장 빈번한 시기에 강행했다. 평상시에도 6월, 7월 초에는 나이스 업무가 폭주해서 서버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모든 점을 이미 교사들이 수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묵과된 상태로 이번 그 교체가 이루어졌다라고 제보를 저한테 해왔는데 네.
야, 이런 정도면 굳이 지금 했을 이유가 있나. 수능 끝나고 나서도 했어도 됐는데 왜 지금 이 타이밍이었는지. 그리고 네. 문재인 정부의 잘못한 계약은 그거대로 처벌하고요. 네. 그 뒤로 1년 넘게 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관리 감독해온 교육부는 뭘 했는지 네. 예, 물어야죠. 알겠습니다. 네. 요거 제가 또 하나 여쭤볼게요. 대통령실이 그 사교육 이권 카르텔 네. 이게 이제 뭐 필요하다면 사법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당 의원인가요? 민주당을 언급을 했어요. 사교육 이권 카르텔. 뭐 굳이 정치인들의 얘기를 꺼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이러한 뭐 킬러 문항도 마찬가지고 네. 사교육과 유착되고 연계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현재의 상황들 때문에 피해를 받게 되는 건 결국은 국민 아니겠습니까? 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하고 사교육비 좀 줄이겠다. 그리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나오지 않는 킬러 문항 배제시키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이런 네. 부분들은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권 카르텔을 지금 민주당으로 보고 있는 게 전반적인 시선은 아닌가 보군요. 굳이 뭐 특정 네. 정치인들을 찍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특정 정치인 찍죠. 정청래 의원이 이 사학 카르텔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분이 마포에서 길잡이 학원이라는 걸 했거든요. 네. 25년 전에.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지분 일체를 후배들에게 양도하고 완전히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잡이 학원이 지금 존재하지도 않고요. 무슨 카르텔이 어떻게 존재한다는 건지 왜 정청래 의원을 걸고 나와서 이런 시비를 거는 건지 알 수가 없고요. 특목고랑 자사고를 존속시켜서 초중고등학교의 사교육 시장에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은 지금 윤석열 정부인데 사교육을 어떻게 막겠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교육부 얘기도 잠깐 하면 오늘 킬러 문항 공개하는데 저 보다가 진짜 박장대소했습니다. 대통령 분명히 국어 문항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국어에서 비문항이 나왔고 이런 지문을 왜 비교과 지문을 내냐고 막 그랬는데 킬러 문항으로 교육부에서 소개한 정답률이 35%, 30%, 가장 낮은 것이 25%인데 전체 학생의 30%가 맞추는 게 킬러 문항입니까? 네. 대통령실 답변하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직접 이런 걸 킬러 문항이라서 입 사고를 쳤는지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사교육 관련 문제는 내일 어마어마한 분. 아, 큰 손이 옵니까? 네, 저희가 섭외를 했거든요. 네. 내일 더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Без боеприпасов, потери, отцы! Иди на меня!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넘게 진행 중인데 주말 사이 커다란 변수가 생겼거든요. 푸틴의 최측근이 배신을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김종대 연세대 개건교수, 러시아 출신 벨리아코프 일리아 수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러시아의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네. 반란을 시도했다. 예. 어떤 일이 있었는지 깔끔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런 일을 누가 예상했을까요? 어떤 전문가가? 네. 정말 반전과 반전의 드라마가 아주 숨막히게 전개되는데 네. 자, 이 사람이 바로 이번에 바그너 그룹의 수장, 이번에 반란의 최고 주모자죠. 네. 바로 프리고진.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인데 프리고진. 우크라이나 동부에 바흐무트라는 도시가 있어요. 네. 여기에 작년 10월, 11월부터 바그너 그룹이 투입돼가지고 이걸 점령했어요. 러시아 정규군이 못하는 거를.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프리고진이 딱 위상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이죠. 23일 날 저녁 9시에 드디어 작전이 개시됩니다. 본격적인 선전포고를 하고 모스크바로 가는데 Совет командиров ЧВК «Вагнер»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Зло, которое несет вое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траны, должно быть остановлено. Они пренебрегают жизнями солдат. Они забыли слово «справедливость», и мы вернем ее. 아, 이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정규군에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르게이 쇼이구 그 러시아 국방장관, 그다음에 발라리 게라시모프 총참모장을
공개적으로 저격하면서 네. 푸틴한테 요구합니다. 저 사람들 갈아치워라. 그런데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푸틴이 그 사람들 편을 드니까 안 되겠어. 바로 저렇게 선전포고를 하고 드디어 행동을 개시하는데 24일 날 오전 7시 30분 이때 로스토프주를 이제 쳐들어가는데 여기에 그 러시아 남부군 사령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군사 시설을 총 한 방 안 쏘고 점령해버립니다. 로스토프 나도누라는 그렇습니다. 로스토프주의 주도죠. 거기에 예. 주도에 있는 군사 시설을 총 한 방 안 쏴고 그래요? 바로 점령을 하는데 요게 7시 30분인데 네. 잠시 후에 점심시간엔 이리로 이동합니다. 와. 예, 여기 이제 보로네시주 여기서 군사 시설을 또 점령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모스크바 쪽으로 점점 가까이 가죠. 그러다가 저녁 8시에 모스크바 남쪽 200km 지점까지 올라가서 바로 모스크바 코아까지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동 거리가 아침 7시부터 저녁 8시까지니까 24시간 남짓하는 거리인데 네. 이동 거리가 800km예요. 제가 군사 전문가 오래 했지만 네. 하루 만에 800km를 진격했다는 작전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본 적이 없거든요. 와. 바람같이 나타나가지고 거의 신의 경지에 가까운 이 무시무시한 속도감이 느껴집니까 이게? 와.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하루에 80km를 점령해도 많이 하는 건데 네. 800km가 거리가요. 부산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거리예요. 하루 만에 푸틴 턱밑까지 간 겁니다. 그러면 푸틴 화가 났겠지요? 화가 났죠. 경고했습니다. 화면 보고 옵니다. 네. Кто готовил вооруженный мятеж, встал на путь шантажа и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методов, понесут неименуемое наказание. Мы не дадим этому повториться. Защитим и наш народ, и нашу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от любых угроз.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예고치도 않게 네. 너무 크게 나타나서 너무 급속히 절수됐기 때문에 사람들도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진격한 것도 깜짝 놀랐고 허무하게 돌아간 것도 깜짝 놀랐고 맞아. 아무튼 러시아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일을 벌인 프리고진 네. 이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이렇게 화려하던데요? 이 사람이 원래 바그너 용병그룹을 설립한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다른 육군 예비역 장교가 따로 있어요. 아. 인수를 한 거예요. 그게 대략 2014년 이때가 이제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접수할 때입니다. 네, 이때부터 존재감을 보여줬는데 원래 프리고진은 과거에 푸틴 요리사였어요. 요리사요? 핫도그를 잘 만들어요. 여기에 푸틴이 그 입맛에 완전히 저격당한 거예요. 그런데 원래 요리사도 아니에요. 네. 이 사람이 자범 출신이라고요. 범죄자요? 교도소를 제 집 드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음식업을 한 건데 총 감옥에서 9년을 살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요리사로서 푸틴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회주의 국가의 요리사가 실권자더라고. 아 그래요? 예, 북한도 그렇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기 일본인 때문에 요리사가 결국은 김정은 집권 과정을 다 까발리지 않습니까? 최고 권력자의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음식을 만드니까. 네. 그러니까 의심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음식에. 네. 그래서 대부분 이 독재자 밑에는 요리사가 실권자더라고요. 네. 완전히 어떤 충성스러운 네. 아주 맹종을 하는 인물이었죠. 군인 출신이 아니었군요. 예. 근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러시아 군대 하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힘세고 네. 정규군이 있는데 왜 이런 용병 그룹을 자꾸 쓰는 겁니까? 러시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많은 파병을 하기도 하고 많은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네. 제일 유명한 게 아프리카나 또는 2016년에 시리아인데 그쪽에서도 그 와그너 그룹이 엄청 많이 싸우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크림반도에 2014년에 합병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는 활동을 시작했는데 정규 군대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것도 법에 걸치진 않고 빨리 어딘가에 들어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영변 단체를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긴급성을 요할 때. 네. 그리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그렇죠. 비밀리에 뭔가 임무를 수행할 때. 그렇죠. 아. 그게 바로 우리가 2014년 크림반도에서 합병 과정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사실 첩보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런 용병 군인들 네. 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맞습니다. 이 바그너 그룹 러시아 입장에서 푸틴의 입장에서 성과도 내고 신뢰도 받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왜 반란을 시도한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프리고진의 주장에 의하면은 이번에 이 바흐무트 전투를 하면서 2만 명이 사망했다. 뭐 일각에서 서방 언론에서 10,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이 용병 그룹에 그 죄수들을 주로 모집을 해가지고 그랬어요? 이 용병을 편성했는데 러시아 범죄자들을 끌어다가 이거 편성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범죄자를 감옥에 가서 모집하고 또는 학교에서 홍보하고 심지어는 포르노 사이트에서도 모집을 하고 전광판으로 공개적으로 모집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크게 하나의 네트워크를 구성해가지고 끌어들인 겁니다. 그 모집된 인원의 80%가 죄수였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네.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렀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몰려왔지만 네. 이게 부족한 보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투 상황에서 러시아 국방부로부터 성에 차는 지원을 못 받았고 그래서 계속 죽어나갔는데 그러던 중에 세르게이 쇼이구 이게 바로 결정적인 사건인데 국방장관이 더 이상 이렇게 사설 용병으로 있으면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가지고 국방부하고 거기 모든 소속 용병들은 계약을 맺어라. 그러니까 정규군으로 편입을 시켜서 통제시키겠다. 그 시한이 이번 달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한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리고진 입장에서는 내가 왕인데 내가 어떤 거 하나의 영향력을 이제 구축하는 하나의 어떤 작은 왕국의 이제 어떤 그 통치자가 됐는데 이제는 지원도 안 해주더니 이제는 나를 해체시고 제기하는데 뭔가 토사구팽 느낌을 받았군요. 이때부터 반발이 시작된 거예요. 프리고진이 23일 날 자기네 부대에 러시아 정규군이 미사일을 쐈다고 주장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못 참아. 그러니까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정규군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제는 심지어. 주장입니다.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파악은 안 됐고요. 200km면 바로 그냥 모스크바 거의 앞인데, 끝까지. 코앞인데 네. 갑자기 그냥 유야무야 돼버렸어요. 이게 허무하다 보니까 막 이상한 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는데 프리고진이 처음부터는 겨냥했던 게 푸틴이 아니라 국방 장관과 총참모장을 이제 겨냥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고 푸틴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내가 국방부 장관을 치면 푸틴은 내 편을 들어주겠지라는 생각을 했겠군요.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모스크바까지는 올라가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푸틴이 당연히 프리고진 편을 들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진출했는데 아니다. 푸틴이 아예 나와서 그것도 엄청난 심각한 말을 얘기를 하고 있죠. 뭐 반역자다, 배신자다. 이게 반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프리고진도 그게 내가 의도했던 게 아닌데 라는 걸로 졸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설도 있고 실제로 푸틴 쪽에 프리고진의 가족한테는 협박을 하면서 만약에 출소하지 않으면 뭐 무리가 있을 거다. 그래서 겁먹어서 돌아갔다.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제가 좀 무지해서 이 벨라루스라는 나라를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돌아갔다. 뭐 이런 보도도 있던데 벨라루스는 어떤 나라고 이 대통령이 어떤 중재를 한 겁니까? 러시아랑 같은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배에 있는 두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 나 있는 건데 친러 국가군요. 유일하게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벨라루스 대통령인데 그거는 푸틴을 알면 푸틴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일하게 그 중에 믿고 있는 그 사람 중에 벨라루스 대통령이 있는데 그래서 벨라루스 입장에서 봤을 때 러시아가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돼 있는 구도예요. 그러면 얘를 구해야지 나도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선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중재를 했기에 그러게요. 뭐 혹은 어떻게 협박을 해서 그러니까. 갑자기 확 빠진 거예요? 중재를 할 때 이 프리고진을 여기 모스크바를 쳐들어가서 공멸하지 말고 벨라루스로 와라. 여기서 보호를 받고 면책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잔뜩 하루 만에 갔다가
여기서 36시간 만에 또 다 빠져나온 거거든요. 네. 짧은 1박 2일간의 압축적으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기 어디까지 때문에. 믿어야 되느냐 지금 예. 이 문제는 아직은 미주습니다. 중간중간에 되게 인상적인 장면이 많았잖아요. 네. 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 네. 궁금한 게, 자 박은호 같은 경우는 네. 반란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 국민들이 볼 땐 지탄을 해야 돼. 그런데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사진 찍고 막 그러던데 이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그런 겁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게 러시아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나라이기도 그렇죠. 하고 경쟁이 바닥을 치고 있고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예요. 네. 사람들이 잘 사는 그런 분위기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대통령에게 뭔가에 도전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바로 영웅이 돼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긴장감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든 바꿀 수 있다면 네. 바꾸기만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지를 보낼 수 있다라는 신호로 저는 개인적으로 읽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지하는 국민은 반 푸틴이에요? 반 푸틴도 있고 진 푸틴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친 푸틴 사람들은 이제 내부 갈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푸틴에 대해서 엄청 많이 욕하는 이유가 푸틴이 너무 흐지부지하게 우크라이나를 세게 때리면 되는데 세게 때리진 않는다. 우크라이나를 좀 세게 공격해라. 그렇죠. 프리고진이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게 때리자. 반 푸틴 사람들은 이게 뭐야? 이게는 내란이잖아. 근데 이렇게라도 푸틴을 무너뜨릴 수 있다면 충분히 지지할 의지가 있다. 네. 그거예요. 알겠습니다. 와. 프리고진 지금 어디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는 행방불명입니다. 아무도 그 소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관심사는 전쟁보다도 러시아 국가가 이제 실패 국가가 되는 거 아니냐. 네. 러시아가 이제 그 국가의 어떤 행정이나 군대가 마비되는 국가 실패의 양상으로 가고 푸틴의 위상은 추락하는 거 아니냐. 내년 대통령 선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은 전쟁 양상보다도 러시아 국가의 존속 여부, 이 러시아가 어디로 가는 거야. 온통 관심사가 그리로 가버리다. 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저희도 될것 계속 같아요.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예.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